자, 이번 시간은 조선시대 경제편에서 양반과 평민의 경제생활, 즉 양반의 경제생활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했던 게 대동법과 균역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동법은 꽤나 중요한 단원이고요. 이 대동법을 낼 때는 대동법 개념만을 그냥 묻는 문제도 있겠지만 공납의 폐단을 가지고 이를 시정한 제도, 이러면서 대동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대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균역법은 균역법만 묻는 문제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양반의 생활과 농민의 경제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반의 경제생활은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면서 잊고 넘어가겠고, 농민의 경제생활에서는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농법 변화로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농법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변천까지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양반의 경제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양반의 경제생활은 크게 말하면은 어쨌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생활한다,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배경이 뭐였느냐? 양반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뭐를 받는다? 과전의 토지를 받는다. 그리고 또 현물을 받는 것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녹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서 등장하고, 조상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있죠. 이 토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민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노비도 물려받을 수 있죠. 이러면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적다 많다, 많고 비호간 토지죠. 그래서 지주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는 과정에 이 지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땅 주인이란 이야기지만 토지가 많다는 무슨 말하고 관계된다? 농장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띠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농장은 어디 쪽이다? 비호간 쪽이란 이야기예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토지도 많게 되겠고, 그러면 이분의 토지는 지방에 있지만 이분이 생활하는 곳은 어디에 생활한다? 서울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근거지와 토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파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비를 파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는 일가 친척을 파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친척을 파견해서 관리하는데, 이 지역에 토지를 경작하기는 그 집에 노비가 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민한테 무엇을 한다? 소작을 주기도 한다. 그러면 노비가 경작하면 이 사람 거가 되겠지만 소작하면 소작료의 일부를 받겠죠, 결론적으로. 그 소작료 일부가 얼마다? 일반적으로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분이 지방에 내려가서 생활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된다. 이러한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데리고 있는 노비는 어떤 노비들이냐? 가로 3번이 나오는데, 노비는 10명에서 300명 정도 노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비를 사는 경우도 있고요, 노비가 노비를 낳는 경우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양인과 결혼을 장려하면, 양인과 노비가 결혼하면 자식은 뭐다? 노비죠. 이러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노비는 이 집안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비는 외거노비도 있잖아요. 외거노비는 밖에 사는 노비로 뭐를 냅니까? 신공을 내고 있어요. 신공도 결론은 양반들이 뭡니까? 재산 기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양반은 풍요로운 생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디를 더 중시합니까? 농민의 경제생활을 더 중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농민의 경제생활인데, 이 농민의 경제생활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대처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농민의 경제생활은 자, 생활안정이 되는데 농민이 생활안정이 안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나라 농민이 잘 산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다? 국가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권력가들이 수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산다. 그러는 과정에 국가에서는 농민의 생활이 안정이 돼야만 세금은 제대로 나오죠. 국가적이 나오죠. 그래서 농민 생활 안정화는 중농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래서 개간을 장려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황무지를 개간할 걸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개수가 늘어나는 게 우리가 조선 정기에 봤습니다. 조선왕조 개창 무렵에 토지는 100만 개였던 것이 개창하고 나서 세종 때는 얼마? 160여만 개. 150이라고 해도 되고 165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간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두 번째, 수리시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수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도 생산량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농서를 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농서로 농사직설이나 금양잡록이 등장하고 있어요. 농사직설, 세종 때 나온 거죠. 금양잡록은 성종 때 나온 겁니다. 농민들의 경험담을 기록했던 것이고, 농법 2년 3작의 윤작법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2년 3작의 윤작법이 시작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이게 시작을 하는 것은 고려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조선 초기에 가서 일반화된다. 제가 이게 고려시대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대를 구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이모작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모작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양법. 우리가 이양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까? 모내기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이양법이 나오고 나서 뭐가 가능하다?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모작은 무엇과 뭐를 심는다? 벼와 보리를 심죠. 근데 이 벼와 보리인데 이게 남부지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양법은 언제 나오냐면 고려 말이었는데 이것도 남부예요, 일부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경상도 지방이에요. 이모작, 이것을 바탕으로 해 조선 초기에 이모작이 나온다. 근데 이모작을 하는 방법에서 건살이라든가 물살이가 있죠. 물이 사용하느냐, 적게 사용하느냐, 많이냐, 적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시비법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비법도 언제 나옵니까? 고려시대 나왔어요. 그때 고려시대 시비법으로 녹비법, 녹비란 단어가 나오면 고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시비가 나오면서 휴경기간을 줄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선 초기에 시비법이 나오면서 휴경이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휴경이 소멸한다는 신땅이 인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시적으로 경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경화라는 이야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상경화도 가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자, 그러는 과정에 가을가리 농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을가리 농사법이라는 것은 가을에 추수를 해놓고 나서 이제 논밭을 갈아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가을가리 농사법. 목화 재배가 정부가 되고 있었다. 목화는 고려말 공민왕 때 누가 갖고 들어왔습니까? 문익점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정부가 된 거예요. 이유는 목화는 겨울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다? 패딩과 같은 역할을 하더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전파되고 있었다. 약초 과수 재배가 확대된다든가 농기구 개량하는 것 당연하죠. 저수시설이 뭡니까? 수리시설이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러면 나온다. 근데 잠깐 옆에 날개 사료에서 농사직설 사료 1번과 2번 이쪽 결론적으로 1번은 시험 문제에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라겠고, 그 위에 조선정의 농업이라는 사료가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써먹은 거니까 참고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가로 3인데, 그러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면서 생산량은 늘었다 줄었다? 생산량은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자, 이런 생산량은 증가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만 농민은 잘 산다 못 산다? 농민은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생산량들이 결론적으로 농민한테 가는 것보다는 가진 자들한테 가는 거고, 또 하나 농민은 토지였다가도 자연재해 나오죠. 농민은 세금 부담을 지게 돼 있죠. 수탈을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농민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못 사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민이 못 살면 농민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을 떠난 이탈하는 거죠.
그러면 이탈하면 국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탈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했던 조치가 있다. 구황 차력. 쉽게 말하면 초급 목피하는 방법을 기록했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가작통과 뭐가 있다? 호패가 있다. 호패법. 호패법은 주민록이죠. 향약을 시행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농민생활에 도움이, 이 제도 시행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또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죄송합니다만은 한국사에서 농민 잘 산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언제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하지 않는데, 조선 후기는 분홍이 나온다고 하면서 잘 산다는 이야기는 나와요. 근데 거기는 일부 소수를 이야기한다. 다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산다는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03번 수공업. 공사, 상업 나오고, 공호로 가면 공사, 이래서 산업이 나오는데, 잠깐, 제가 이 대목은 여기서는 수업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수업하냐면 조선 후기 편에 수업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조선 전기 때는 국가가, 초기 때는 국가가 농업을 장려하면서 나머지 업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억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발달하지 못한 게 원칙인데, 초기 때 또는 전기 때는 국가 운영과 민간 운영으로 보면 뭐가 더 발달한다? 국가 운영이었던 관영이 발달한다. 그리고 후기 때는 뭐가 발달한다? 민영이 발달하고 관영은 퇴보하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제가 하지 않는 이거보다 뭐냐면, 전기 때는 관영 발달은 후기에 가서 민영 발달하고 관영이 퇴보하면 이 변천 상황을 다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선 후기 때 전기부터 후기까지 한꺼번에 넘어가면서 문제를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여기서 안 하고 나중에 조선 후기 경제편에서 상업, 수공업, 대묘, 화폐, 이러한 것은 전기부터 후기까지 어떻게 변천했느냐, 그 과정을 한꺼번에 수업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고 보고, 그러면 제3장으로 넘어갑니다. 근세의 사회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01번에 양천제도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상제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결과는 뭐예요? 신분제도의 결론제예요. 근데 02번도 신분구조인데, 신분제인데, 그러면 이 양천과 반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 자, 15세기는 신분을 구분할 때 양천으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양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자,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양인은 뭡니까? 의무가 있는 자. 천민은 의무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의무 있는 계층과 의무 없는 계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천에서 천민은 노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양인 안에 누구도 있습니까?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죠. 그래서 15세기 양반은 능력제 양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가면서 양천제가 뭐로 바뀐다? 반상제로 바뀌는데, 이 반상제라는 것은 양반과 뭐로 바뀐다? 상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반과 상민은 여기서는 어디에 있는데? 양인에 있으니까 능력제지만, 여기서는 양반과 상민 완전히 나눠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문제 사회라고 하면서 이게 15세기 성향이 강하고 이게 16세기부터 성향이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계층은 몇 개다? 4개예요. 뒤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신분 이동이 가능하고 있다. 그러면 조선시대 신분 상승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죠. 양인도 과거를 봐서 양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양반도 죄를 저지르면 노비로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사회였다. 어디보다 신분 상승이 더 가능하다? 고려보다는 가능하고, 고려는 또 어디보다 가능하다? 신라보다 가능하다. 그래서 신라, 통일신라 골품제도에서 고려로 오다 보니까 좀 더 개방적인 사회라고 그랬어요. 고려보다 조선에 와서 또 뭐라고 한다? 좀 더 개방적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개방폭들이 좀 더 커지고 있었다. 커졌지만 신분제도를 둔 이유가 뭐예요? 결과는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승, 하강, 상승이 그렇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 신분이 4개로 구성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4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분이 4개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자, 양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중간계층. 고려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류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상민이나 평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개 나눠서 위에는 지배층, 밑에는 피지배층. 이러면서도 우리가 구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양반이 등장하네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5세기 양반은 어떤 양반이다? 성취신분, 능력신분, 능력으로 올라간 양반이다. 그러니까 양반의 관직을 가진 자만 양반으로 본다. 그런데 16세기는 어떤 양반이다? 세습이라 그랬잖아요. 가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반 집안 사람은 모두 다 뭐로 본다? 양반으로 본다. 그래서 가족이나 가문까지 양반으로 포함을 한다. 그래서 능력제 사회에서 세습제 사회로 좀 더 넘어간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된다? 고정화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국가 사회를 고정화시켰을 때는 양반이 누리는 특권이 적다 많다? 많으니까 고정화시킨 거지. 적으면 고정화시킬 리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누리는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으로는 어떤 특혜를 누리냐? 과거를 볼 수 있고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는 청거를 통해서도 관직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중심으로 출세할 때는 뭐였다? 과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로 출세하는 게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이 사람은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무슨 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주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면서 나오겠고,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과거 거기서는 공부를 하죠. 그래서 유교적 소양을 쌓는데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의무도 벗어납니다. 의무도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특권을 버리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면 사족의 범위를 줄인다. 이 말은 뭐냐면 양반의 범위를 줄인다. 양반의 범위를 줄이면서 양반 중에서도 일부는 밑에 계층으로 떨어뜨려 버린다. 그 떨어뜨려 버린 게 어떻게 된다? 기술관이었던 누구를 떨어뜨려 버린다? 중인 계층을 떨어뜨려 버린다든가, 자기 자식이지만 처부 자식 무엇입니까? 서리조 결론절이요. 이 사람도 떨어뜨려 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나왔던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중간계층으로 들어갑니다. 이 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인은 여러 개가 있지만 조선 후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기술관이었던 중인과 양반 처부자식이었던 누구? 서원. 이 두 개는, 이 두 분은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다시 한번 집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부를 이야기 후기에 집약을 하면서 후기 것까지 완전히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꽤 언급이 되고 있는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인을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양반과 상민의 가운데 계층이었다. 이래서 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서 이분은 언제 형성된다? 15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다가 조선 후기에 독립적 계층을 형성했다. 근데 넓은 의미는 이것과 이것의 중간이라 그랬지만 좁은 의미는 뭐를 이야기한다? 기술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의 중인은 요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관이고 요게 뭡니까? 양반 처부 자식이죠, 결론절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중인과 서를 구분해 들어갑니다. 중인, 기술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관청에 서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서리라든가
또는 지방에 있는 누가 있습니까? 향리가 있죠. 누구를 보필합니까? 수령을 보필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기술관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자식한테 내려줍니까? 안 내려줍니까? 당연히 내려주죠. 직역이 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분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분이 결혼 안 시켜줄 거니까. 그리고 이분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자기는 지배층이고 여기는 피지배층이죠.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결혼한다. 같은 직업끼리 결혼한다. 이렇게 나오겠고, 서얼이 나옵니다. 양반첩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서라고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양반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단계 떨어뜨린 거죠. 결론적으로요. 이러는 과정에 이 사람은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최대한 제한하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분의 관직 진출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서 서얼 금고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서얼 금고법을 제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분은 문과 과거 본다 못 본다? 못 봅니다. 무과나 잡과는 보지만 문과는 볼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왔던 내용으로 이 사람의 지입니다. 당연히 여기로부터는 천대는 받겠죠. 그러나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행정실무를 누리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옆에 날개 쪽에 가면 이 서얼과 중인이란 사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꼭 체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날개 쪽에 서얼과 중인의 사료가 있어요.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향유 사료가 등장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요. 여기서 가장 크게 신경을 쓸 게 네모 3번입니다. 중간 정도 가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나에게는 산성공사에 소요될 예산과 새롭게 징수할 세금을 관한 보고서를 작성요구를 주었다. 이 말이죠. 근데 위에를 좀 더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고 보도록 합시다. 위에를 아침 일찍 현령의 호출을 받아. 현령이 뭡니까? 지방관이에요. 지방관 호출을 받고 급히 관하러 출근했다. 동료인 공방 체크. 공방은 뭐냐? 조선시대 향리는 육방에 포함되잖아요. 공조 일을 담당하는 게 공방이에요. 그러면 나도 뭡니까? 육방 중에 한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향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네모 2번 잠깐 읽습니다. 중종 26년 광주 백성 나건네가 왕명을 사칭하여 관리를 욕보했다. 이에 의금부에서 그 체크 광주 관하 소속의 이방, 형방, 공방인 이들도 나건네와 더불어 조사했다. 그러면 잠깐 이방, 형방, 공방 누굽니까? 향리죠. 그래서 향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나온 계층이 누구다? 상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민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평민이에요. 법적으로는 출세를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출세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상민에 가면은 농민도 있을 거예요. 농민. 자,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중심으로 조세, 공납, 여금을 지는 사람이죠. 수공업자도 등장합니다. 수공업을 하는 사람이죠. 결론적으로요. 자, 이 사람은 수공업자이기 때문에 장인세를 내요. 물건 만들어서 파는 세금, 장인세를 내는 게 등장하고 있다. 또 상인도 있죠. 여기 상인 뭡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의무는 있는 거예요. 또 신양역천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부는 양인이에요. 근데 하는 일이 뭐다다? 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디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차별당한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애매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전부 다 어디 가려면 인서울, 서울 가려고 해요. 결론적으로요. 서울에 대학교를 갔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서울에 대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친구는 지방의 대학교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대학교 졸업해봤자 동일한 학위 가져요. 그러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서울권의 대학과 지방권의 대학에서 어디를 우대하고 서울권을 우대하고 여기를 차별하죠.
그러니까 신분은 같지만 차별당하는 사람. 신양 역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양 역천에는 동그라미 나이 가다 보니까 수군, 조례, 나장, 일수, 봉수군, 역졸, 조졸 이러면서 칠반천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고 우리가 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민, 가장 차별받는 사람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은 노비입니다. 그 외에 백정이라든가 무당, 창기, 광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노비는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노비는 고려시대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가노비, 공노비, 개인노비, 산노비, 예속요구 정도에 따라 입용노비와 납공노비로 나눈다. 근데 잠깐 산노비를 보다 보니까 설거라 그랬죠. 설거는 건의를 설자한데 이게 입용노비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외거노비라 그랬죠. 이게 납공노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거노비는 자 산노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된 가옥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한다. 자 외거노비 한문 단어가 이겁니다. 밖에서 거한다 이 말이에요. 거한다는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집이 있다. 여기서 확인하는 건 주인집 밖에서 집을 가지고 거한다. 집은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주인에게 신공 의무를 지고 있다. 사계지를 경작할 경우 수확량은 노비의 소유이고 작계지를 경작할 경우는 수확량을 주인에게 양도한다. 즉 주인의 토지를 경작할 때 있어서 사계지냐 작계지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때 사계지는 지가 먹고 작계지는 주인한테 낸다. 자 이것은 7급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굉장히 불편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는 봐주시면 기출문제에 나왔던 단원이니까. 자 그럼 위로 올라가면 노비지. 비자유민으로서 교육을 받거나 벼슬에 나가는 게 금지됩니다. 그리고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죠. 매매, 정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겠고 동그라미 다이 가다 보니까 공노비는 특수한 경우지만 유예잡직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잡직이 어쨌든 유예잡직은 공무원이란 이야기예요. 특수한 경우예요. 나봐. 공노비와 외거노비는 경제적으로 양인의 전어와 처지가 비싸다. 그러면 외거노비가 좀 더 높겠습니까? 아니 공노비가 높겠습니까? 산노비가 높겠습니까? 지위가 공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외거하고 설거 중에 누가 좀 지위가 높다? 외거가 좀 더 낫다. 자 그래놓고 신분. 우리나라 노비제도는 일천즉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인이 자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다. 그리고 나이 가다 보니까 천자수모법이라고 돼 있죠. 이 천자수모법은 뭡니까? 천한 자식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달랐을 때 자식은 누구의 소유가 된다? 어머니 쪽 주인의 소유물이 된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백정, 도사랍이나 유기업을 하는데 잠깐 이 백정은 특별한 것은 아닌데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고려의 백정은 뭡니까? 농민이죠. 조선의 백정은 도사랍자로 천민을 보는 거죠. 이런 차이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사회정책과 법률제도로 01번 사회정책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정책이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정책은 실시한 배경 사회정책은 농민의 생활을 안정하고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의 생활이 안정이 돼야만 양반 지배력 나온다 안 나온다? 지배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체제를 유지할 목적이 강하다. 이러게도 관계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회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지배를 유지하니까 농민이 농촌을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되죠. 그래서 농민의 토지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 권력가들이 토지 겸병을 하는 걸 금지한다. 토지 겸병이라는 것은 농민의 토지를 권력가가 뺏는 거죠. 이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생활 안정을 하겠고 농민 입장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생활 안정이 된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나오겠고 사회제도로
황곡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창제라고 하는데, 잠깐 황곡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했고 사창 안 했는데, 황곡과 사창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으면 다릅니다. 같은 것은 뭐냐? 먹을 게 없는 봄에는 빌려준다, 가을에 갚는다 이거예요. 근데 황곡은 누가 운영한다? 국가가 운영의 주체예요. 근데 사창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런데 이러면서 조금 전에 황곡을 이야기했습니다. 15세기에는 의창에서 한다 그랬죠. 이자 있다 없다? 이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자가 없으니까 원곡이 부족현상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6세기는 이자를 10분의 1을 걷는 뭐가 나온다? 상평창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고리대부로 변질돼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민간 자책으로 운영했던 사창은 언제 논의가 되느냐? 논의가 되는 것은 세종 때 처음으로 논의가 되게 됩니다. 동그라미 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행을 한 것은 언제 시행을 한다? 문종 때 실시하고 있어요. 문종 때 실시하다가 세조 때 전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논의가 되고 있었죠. 문종은 뭡니까?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세조 때는 이게 어떻게 됐다? 전국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성종 때 혁파가 돼버려요. 성종 때 혁파를 돼버린다. 자, 그러면 나옵니다. 기능, 농민생활 안정 목적이었죠. 지배체 유지 목적이었죠. 자, 그러면서 나온다. 그러면 사회시사. 자, 의료기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의료기관은 재생원이 나오게 되는데, 지방민의 구호라든가 진료를 담당하는 재생원입니다. 활인서, 의학과 서민을 구료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활인서가 나오죠. 세조 때 유랑자의 수용과 구유를 담당하는 거였다. 근데 이러한 의료시설이나 사회시설은 도움이 됐느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생활개선 됐다 안 됐다 지금? 안 됐다. 그러면 농민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떠나면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과작통법이나 호패법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연해요. 향약을 통해서 떠나는 걸 막기도 하겠죠. 당연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02번 법률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02번에 우리가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데, 잠깐 고려시대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법. 고려는 성문이에요, 불문이에요? 고려는 불문이에요, 중심이. 근데 조선은 성문법이에요. 그 성문법이 뭐냐면 조선의 가장 기본 법전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경국대전이라 그래요. 근데 경국대전은 굉장히 소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략된 것은 명나라 무슨 법을 근거해서 처리한다? 대명률에 근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성법, 경국대전과 대명률에 근거해서 처리하고 있다. 형법, 경국대전 형전을 기본하는데 법전에 기록되지 않을 때는 대명률에 근거해서 처리하고, 중요한 범죄였던 반역죄라든가 강상죄는 가중처벌, 중대처벌한다, 가중처벌한다. 그리고 연자죄가 적용된다. 연자죄가 적용되는데 혈연적 연자죄와 지연적 연자로 나눠놨는데, 잠깐 연자죄라는 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가 친척이, 쉽게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도 그에 따른 처벌을 당한다. 우리가 가끔가다 드라마 보면 이거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국가한테 반역했어요. 난을 일으키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만 처벌받아야 되는데 일가가 다 어떻게 됩니까? 뭐가 2차 사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은 혈연적 연자죄예요. 혈연적 연자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지연적 연자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범죄가 발생한 고을은 호칭이 떨어진다든가 강등돼 버리는 거예요.
마을이 강등되는 것도 있지만 수령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지연적인 자제였다. 그리고 형벌의 종류는 몇 개다? 태, 장, 도, 유, 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형벌이 등장하는데 어느 시대도 있었던 겁니까? 고려도 있었고요. 조선도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고려와 조선 형벌 5개 종류는 똑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법. 운영이라고 하는데 민사에 관계되는 사항은 관찰사나 수령이 관습에서 처리하고 가족에 관계되는 것은 주자 가례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소송이 뭐예요? 재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초기의 재판은 노비 문제와 관계됩니다. 그런데 중기 이후 일반적으로 중기 이후보다는 후기가 더 강하게 되는데 후기 때는 산속 문제가 주류라 그랬죠. 묘자리 쟁탈전 문제인데 잠깐 여기 산속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산속 문제는 어디서 담당한다? 장애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산속 문제는 장애원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자, 산속 문제다. 묘자리 쟁탈전, 산속 문제는 장애원이 담당한다. 잊어먹지 않기를 바라겠고. 상속입니다. 상속에서는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조상의 제사나 노비의 상속을 중요시하면서 물건과 토지소유 관념이 고려보다 좀 더 증가됐다, 발달했다.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 사법기관, 행정기관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행정관, 지방관은 재판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과 구분합니다. 이때 의금부입니다. 자, 왕명의한 특별재판소. 의금부는 언제 설치된 겁니까? 조선 태종 때 설치돼요. 근데 의정의 간섭은 받지 않고 왕의 간섭만 받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사형이 가능한 게 어디라 그랬습니까? 의금부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처벌하는 사람의 중심은 누구다? 양반들입니다. 처벌의 중심은 양반이다. 평민의 처벌은 포도청이 하고 그러나 사형은 양반이든 평민이든 의금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삼법사, 법을 정하는 대표인 세교관청이 나가는데 한성부, 형조, 사헌부입니다. 사헌부, 중앙정치 디하겠다. 비리감찰이라 그랬죠. 형조는 6조의 하나로서 재판기구죠. 한성부,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울특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수도와 치안과 가옥을 담당하면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관찰사나 수령이 재판하고 있다. 근데 재판인데 내가 억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가 뭐가 있다? 신문고제도. 신문고 또는 등문고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케이블에서 안 하고 있는데 포청천이 신문고제도에 가장 가깝다. 포청천은 송나라에서 나오는 제도의 결론적으로 송나라 거예요. 중국 드라마잖아요. 송나라 드라마다. 근데 이 절차가 꽤나 복잡했고 재판하는 데 있어서 일반 민이 양반하고 재판하면 결론은 누가 중심이 된다? 양반 중심으로 재판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01번 향촌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향촌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등장하게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 지역을 나누면 크게 뭐로 나눈다? 경과 향으로 나눕니다. 경은 어디? 서울. 향은 어디? 지방. 그래서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향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향은 지방관이 파견된 곳, 촌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 이런 식의 결론들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향촌 생활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향촌에는 유양소가 있습니다. 유양소는 제가 조선시대 지방교에 대해서 꽤 신경을 쓰라 그랬습니다. 꽤 신경을 쓰라 그랬는데 유양소에는 가장 우두머리 이름이 누구? 좌수, 별가.
임무 세 가지가 있었죠. 고려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족의 활동과 관계된 향촌에 있는 사족들이에요. 유양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양반들이잖아요. 이게 사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향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향안은 향촌에 위치되어 있는 양반 대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향회는 향촌에 있었던 양반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향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향약이 나오게 됩니다. 향촌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향약의 향촌의 약속은 중요한데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뒤에 향약과 서원이 같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한 게 지금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잠깐 정리만 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경제생활의 일부, 수업을 한 것은 아니에요. 농업에 관한 내용은 이야기했습니다. 농업기술은 이야기하고 머릿속에 넣으시고, 나머지 상업수공은 후기에 넘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분제에 대해서 못 보라 그랬습니까? 중간계층이었던 중인과 서를 꼭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구분하시는 게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